안녕하세요. 주경야도 영바우 세무사입니다. 제가 16살 때 저기 충무로 명동에서 주간조선을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하루에 6시간, 7시간 정도 판매하면서 공부할 때 배우며 일합시다.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평생 공부할 때 되면은 공부하면서 이렇게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저에게 딱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주경야독 영바우 세무사로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이 154조 1항의 터미널 조건이라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소득령 155조 1항이나 156조 2, 3, 156조 3, 2 마지막 문헌을 해서 특례 요건이 충족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모아 154조 1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차후 배급사제 1항을 터미널 조건으로 검토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특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데 굳이 배급사제 1항까지는 검토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또 그 반대로 배급사조 1항 요건을 충족되지 않는다면 또 특례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없겠죠. 서로 양쪽 다 조건을 충족을 해야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순서는 비과세를 판단할 때 특례 주택 요건부터 우선 판단하는 게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례 주택 요건부터 우선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보면은 특례 규정은 2주택 이상, 뭐 3주택, 4주택, 5주택, 10주택 이런 경우에 해석 규정을 제정한 거예요. 해석하라고. 이 입주권 분양가는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간주하는 법의 시행 네 번 정도 시행이 됐는데 또 유권 해석으로 한 번 더 있어서 5번 정도 주택수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비과세를 배제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세제 혜택 주고, 어떤 경우는 세제 혜택을 배제하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한쪽 방향이 아니고 양 방향성이다.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특례 주택이 언급되면 유형주택만 갖고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비과세를 판단할 때 동등한 지위에서 주택수도 계산하고 기간도 계산하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를 적용을 해요. 더 나아가 오버랩 피리어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오버랩 피리어드는 뭐냐면 오버랩이 겹치다라는 뜻이잖아요.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기간의 허용 기간이 취득 요건이 있고 양도 요건이 있어요. 취득 요건은 기존 주택수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거나 주택수를 취득해야 돼요. 제가 방금 전에 주택수라고 말했어요. 어디 종전주택이라고 세법에는 종전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플렉시블하게 좀 유연하게 가져야 돼요. 그 법 문구가 사실은 주택수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주택수를 취득하고 신규 주택수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을 선입선출법인 주택수를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을 뜻을 의미를 해석했다면 굉장히 많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조항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좀 자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 종전의 주택을 취득 날로부터 종전의 주택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니까 여기는 종전의 주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분명히 주택수로 양쪽의 문구를 주택수로 바꿨어요. 주택수가 맞아요. 아마 제 말뜻을 이해를 하고 애교 판례라든가 추징 사례를 보면 이 주택수를 적용하면은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이 종전의 주택이라는 거는 유형주택, 주택수로 계산하는 분양권, 주택수로 계산하는 조합의 입주권 세 가지를 종전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그 다른 또 보면은 유권해석이나 기타 다른 법조항 155조 지금 내가 1항 그냥 그 2항, 3항, 4항도 다 보면은 종전주택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종전주택 개념에 너무 그 뭐냐 고정돼 있으면 이 비과세를 정복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 굉장히 함정이 있더라. 그래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잘하려면 이 문구 있는데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뭐냐 조금 고정돼 있으면 어떤 거는 문헌 해석을 확대 해석하거나 유체 해석하면 안 되지만 숨어 있는 문헌도 있더라. 그거를 관가하면 굉장히 비과세 공부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정은 이 보면은 법률 적용 이해하기가 154조는 온유 1주택 규정이에요. 이런 특례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최종 판단 요건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상생 임대주택은 주택수 개념은 아니고 2년 거주를 의제한다. 거주기간 제한 면제 규정이에요. 이제 다른 또 뭐 특례 규정 이 세 가지는 여러 주택을 1주택으로 이게 세 개가 주택이 있는데 한 주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비과세 이게 만약에 이게 우리 국내에서는 154조 1항 주택을 지분으로 팔면은 지분을 50% 쪼개서 팔 비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지분이 아니라 건물을 유형주택을 쪼개서 팔면 지분이 아니라 반, 예? 반을 팔게 되면 필지를 분할해서 팔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과세권을 가진 1세대 1대로 지분으로 쪼개서 팔면 비과세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세 개의 지분이 하나의 주택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지분이 한 주택을 이룬다. 그러면은 그 비과세권을 갖춘 지분을 먼저 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혼동이 되니까 두 개의 주택을 한 주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경우는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그 다른 쪽으로 빼내서 설명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첩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한 페이지로 이 중첩 적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중첩 적용 이해 부분에서 나중에 중첩 적용은 설명했습니다. 좀 복잡한 부분을 먼저 설명하면 굉장히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냐 이첫 페이지 사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당 규정에 대해서는 음,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 이랑 후당 규정에 보면은 이 거주 및 보유 안하 요건이고 거주 안하용은 4항이 있었고 5항이 있었는데 4항은 2020년도 2월 11일 날 삭제됐지만 경과 부칙으로 지금도 적용이 돼요. 이게 임대주택이 서울에 한 채만 갖고 있어요.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고 그냥 먼저 임대주택을 취득을 한 거예요.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저기 그 임대주택법에 그 과태료 규정이에요.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정해놓은 질서법에 위반을 하면 과태료 3천만 원, 뭐 1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자체에 그 임대 등록해가지고 그 5% 상승이니 임대주택 그 의무 규정을 위반하면은 이 과태료 기능 규정인데 이 경우는 2019년 12월 16일 전까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면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조정지역 무조건 거주 요건이 있는데 이런 요건을 채우게 되면 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규정인데 2020년 2월 11일 삭제됐지만 2019년 12월 16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아직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5항은 2017년 8월 3일 날 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법이 2017년 8월 3일 날 시행이 되니까 그 전에 조정지역 지정됐더라도 조정지역으로 안 봐줄게. 그냥 일반 지역으로 봐줄게. 대신 2017년 8월 2일 전에 그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주택을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거는 그 시점에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걸로 봐서 거주요건을 완화해서 거주 안 해도 되는 걸로 봐줄게라고 했는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이 뭐냐면 그 계약금 수수 체결할 때 무주택이어야 돼. 눈으로 보이는 주택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특례주택과 달라요. 여기는 154조 1항은 오로지 한 채, 눈으로 보이는 한 채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여기서도 무주택을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다른데 뭐 공동 소유자 소수지분, 상속주택 소유지분, 후순위 선순위 상관없이 그 다음에 거주 주택의 임대주택,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 뭐 상속주택, 인농주택, 기농주택, 조특법에 의한 각종 감면주택 이런 게 단 1%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거주를 해야 된다. 눈으로 보이는 주택을 단 1%라도 가지고 있으면 거주를 해라. 그 계약금 수수할 때 그런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계약금 수수할 때 2015년 1월 1일 날 내가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세를 주고 있어요. 근데 계약금이 2015년 1월 1일이고 준공은 2020년 1월 1일이다. 그러면은 그 오피스텔이 없으면 거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2015년 1월 1일 계약금 주고받을 때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오피스텔을 처분을 했어요. 그래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5년 1월 1일 날 취득 시점으로 기준을 해요. 취득 시점으로 기준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대체주택 취득할 때 취득 시점에 무주택이어야 되고 거기서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취득했을 때 판단하는 요건, 혼인주택이나 동거주택도 혼인 시점에 판단하는 거. 이게 취득 시점에 판단하는 게 점점점 늘어났죠. 그래서 양도세가 쉽진 않다.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지 요즘에 이 거주 요건이 없는지 알고 나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금 주고 주택을 취득한 거라 양도 시점에 딸랑 한 주택밖에 없으니까 거주 요건이 없어 하고 신고를 했는데 매년 수십 건씩 수억 원의 세금이 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 이런 후단 규정도 중요하다. 법을 공부할 때 굉장히 어설프게 공부하면 제가 제일 그 세무사 학원의 모 교수님이 어중간히 하면 범죄다. 그게 양도소득세법에는 더더욱 적용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공부하면 안 된다. 공부를 할 때 개념이 반드시 잡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서 언급하는 무주택의 개념은 눈으로 보이는 주택 가지고만 따진다. 그러면 155조, 156조에서 무주택 여부를 따질 때는 눈으로 보이는 주택이 아닌 다른 개념이 도입이 돼야 돼요. 그것은 그때 155조, 156조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르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좀 플렉시블하다. 그래서 보유기간, 거주한 세대별 판단할 때도 2017년 8월 이전에는 거주 여건이 없었어요. 근데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다. 비정저 지역은 없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154조 1항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 규정을 보면 굉장히 뭐냐 그 내용이 비록 규정은 작지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거주요건 필요한 사항들을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참고는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차 이게 법률 학습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1호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 굉장히 이제 이 경우는 제가 특례 요건까지 같이 포함이 됐어요. 여기는 뭐 보면은 특례 중점 요건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154조 1항이 아니고 154조 1항 요건도 맞고 특례 요건도 이렇게 맞아요. 한 8가지 이상이 그 특례 주택의 경우 뭐냐 2주택 이상의 경우 이렇게 7가지 정도인데 제가 7가지로 고칠게요. 보니까 7가지 이상 7가지만 써놨는데 8가지 써놓으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어 뭐 기간이니까 여기서 오버랩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제가 비과세 검토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해놨는데 굉장히 비과세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뭐냐 그 클라이언트가 단순한 거는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집을 뭐 갈아타는 거 일시적인 2주택 이런 건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 근처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그냥 그 중개사가 그냥 신고를 해주거나 중개사가 소개시켜주는 세무사가 신고를 해줘요. 그 진짜 복잡한 것만 여기저기 들고 다녀요. 물어보면서 더 많이 알아요. 납세자들이 한 10군데, 20군데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기도 인터넷 찾아보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엄청나게 많이 한 상태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 대리인들이라든가 이 그 상담을 꺼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니까 너무 많이 하네. 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저도 딱 상담해 주는데 그런 경우를 봤어요. 딱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거기 저장돼 있는 내용을 이게 뭐예요? 세무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뭡니까? 해가지고 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뭐냐 내용도 그냥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제가 아는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데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돌려보냈는데요. 제가 알면서도 상담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 불신한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굉장히 그 상담하는 요령도 알아도 끝까지 모른 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서 자기가 교통 정리를 해야 되지. 뭐냐 중간에 설명하고 있는 도중에 그냥 그 브레이크를 걸다 보니까 저도 상담이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냐 어 순수하게 그냥 아무것도 그냥 전적으로 믿음을 갖고 상담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의뢰인들은 여기저기 많이 비교해보고 많은 곳을 다니고 해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게 좀 그런 문화가 조금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럼 본인이 끝까지 공부를 해서 찾아오시지 않는 게 저는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은 수수료를 그 뭐냐 대응되는 수수료를 주고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 와서 1시간, 2시간, 30분 이렇게 상담하고 수수료 안 주고 그냥 가요. 참 돈 달라고 하기도 뭐 하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어르신인데 이거 돈 달라고 하기가 참 뭐해서 저는 받지를 못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상담해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이 저는 될 수 있으면 상담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냐 그 수익 목적으로 하는 거는 웬만하면 삼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냐 올해 2025년도에는 제가 이 유튜브를 안 하려고 처음에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나서 좀 만들어 보았고요. 그다음에 최근 2026년 12월 30일 정도 그 전후에 아니면 2027년 정도에 제가 뭐 한 몇백 페이지 정도는 해서 한번 그것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그때 제가 업무가 조금 뭐냐 그 한가하다면 제가 뭐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지만 지금에서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이 그 일시적 2주택 특례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양도세가 수십 년 전에 법이 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주택 개념밖에 없었습니다. 이 비과세를 이렇게 법률 유보로 제정 당시에 어,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이렇게 주택 수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회색지대하고 주택밖에 없었어요. 근데 회색지대는 비과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영향도 없고 비과세를 방해하거나 배제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택 개념만 갖고 비과세 여부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세법 규정에 종전주택이란 용어와 신규주택이란 용어와 종전주택이란 용어가 아주 몇십 년 전에 의미를 부여한 입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몇십 년 전에 국법을 가지고 지금 현행법을 적용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때 옛날에는 뭐 회색지대라는 말은 저기 주택에서 관리처분 계획인가나 주택건설초치법에서는 과거에는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사업계획 인가란 말을 사용하다가 2005년 6월 1일자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이렇게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주택건설촉진법, 뭐냐 재건축 단지 이 법을 적용할 때 이렇게 역사의 변체인데 그 말은 다 의미가 같습니다. 권리 변환 일이거든요. 근데 권리 변환 일을 쭉 정했을 때 2006년 1월 1일 전에는 이게 주택 숫자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냥 단지 권리만 변환했을 뿐이지 주택도 아니고 주택수도 아니고 그냥 회색 지대로에 머물러 있었는데 회색 지대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있을 때는 비과세의 영향을 안 미치다 보니까 그냥 주택 용어만 가지고도 비과세의 개념 정리가 됐어요. 근데 6개의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자로 주택수로 들어와서 비과세 개념의 중요한 원리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의 법과 사회가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변천했기 때문에 법 문구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도 인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바꾸어야만이 국민들이 명확성 원칙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이렇게 명백하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안타깝더라. 보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어 법학과를 졸업하면서 이렇게 법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좀 하다 보면 이게 제가 최근에 한 5년치 정도의 대상 판결하고 유권 해석을 거의 한 번씩 전체는 다 안 보고 제목만이라도 싹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공통점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더라. 그는 법률 문구가 명백하게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더라.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냐 유권 해석에 답장이 왔어도 저는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 회사 입사해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다른 것도 찾고 여러 가지 찾다 보면 이제 계속 일을 이제 33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또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이나 양도소득세 분야에 첫 입문하는 이 세무사님들에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세무사님들도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책만 읽어갖고 잘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PPT 그림을 그렸던 것도 이 PPT를 그리니까 조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또 일타 강사님도 그림 그려야지 가르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도 굉장히 잘 가르치신데 저는 그분보다 조금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그 아파트 주택 그림이라든가 좀 이해하기 쉽게끔 많이 그렸어요. 실제로 보면은 어 제가 최근에 이제 그림 그렸던 것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남들보다는 이해하기 쉽게끔 좀 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제가 그 주택수 개념에 대해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개념만 제대로 잡혀도 굉장히 비과세에 실수는 하지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